I've 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미얀마 사태를 처음 촬영할 때 함께 촬영하시려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미뤄지다가 아예 취소나는 바람에 제가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한국이랑 되게 한국의 과거 역사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군부가 나서서 국민을 직접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인 국민들이 죽더라도 그 자유에 대한 항쟁과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계속 표출하시는 모습을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도 민주주의의 지도자적인 위치로 있는 정치적 지주적 위치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역할을 구심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과거의 민주운동의 투사들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얀마 사태를 알기 전에 미얀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미얀마 사태라고 했을 때 미얀마라는 것은 옛날 이름으로 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려졌을 겁니다. 버마라는 국가를 우리가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역사는 태평양 전쟁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보셨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명의 눈동자라고 해서 그때 임팔 작전이라고 해서 일본군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쳐들어가는 그러한 거대한 작전인데 그 작전을 굉장히 실패로 돌아가서 그 작전을 지휘하신 분께서는 대한광복궁 1등 훈장 수상자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비웃음을 많이 받았었긴 했는데요. 그 작전이 끝났고 나서 영국군에 의해서 일본군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버마였던 곳에 지도자였던 아웅산 장군이 그때 영국군하고 잘 협력해서 일본군과 처음에는 협력해서 일본군이 영국이란 압제자로부터 물러나게 해줄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을 엎었고 그 엎은 뒤에는 당연히 미얀마에 있던 그러한 독립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영국과 다시 손을 잡아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약속을 받고 독립하게 된 국가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아웅산 장군이 민주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투표차로 인해서 그 내각도 구성되었는데 어느 날 내각에 있던 장관들과 함께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암살이라고 했을 때 되게 우리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김구 선생님이 암살돼서 돌아간 것처럼 굉장히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암살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핵심 인물이 없어졌으니까 그 구심점을 내가 하겠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군사 지도자 내윈이었습니다. 내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철권으로 그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계속해서 철권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독재에 있었는데 그 군사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느끼던 사람들이 1988년 8월 8일 8888 항쟁이라는 것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항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인사는 지금도 유명한 아웅산 수치의 딸 아웅산 수치의 딸이 아니라 아웅산 장군의 따님이신 아웅산 수치 본인이 등판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본인은 기존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영국에 있는 영국인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다가 일신의 이유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하고 나서 그 독립운동 투사의 아이콘으로서 각인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역시도 그 아웅산 장군이라는 분이 가신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8년 8월 8일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죠. 8월 7일 그러니까 87년이나 아니면 80년 광주나 아니면은 민주화 그 6월 민주항쟁이나 그런 항쟁들이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당시가 몇 년입니까? 1988년. 원래 미얀마 군부의 후원자였던 소련군이 정말로 힘이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하던 레이건 정부 때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레이건 대 정부가 막 지나가고 그 시기쯤인데 그 시기에서 미군은 압박을 하고 소련군은 지금 자기 내정 문제로 바쁘니까 발을 빼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가 아니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민주화 이양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 있었던 민주 선거들, 그러니까 그 선거들을 치르고 나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압도적으로 깨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 압도적인 깨진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무효화 선언을 하고 계엄군을 통해서, 물론 지금 우리 그때는 사실 군부 쿠데타죠. 사실 똑같은 거죠. 계엄군이라는 표현은 그냥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계엄군인 거고, 아무튼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군이 다시 군부 독재를 열게 됩니다. 물론 내윈 장군은 당연히 그때 실각을 했고 다른 군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른 군부 독재를 통해서 2010년에 원래 이거를 반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0년이 끝날 때까지도 반환 안 하다가 최근 몇 년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정권의 민간 이양을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아웅산 수치 여사께서는 1991년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공로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긴 하셨는데요. 그 뒤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금 생활을 계속 하셨다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관련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두환 씨가 전에 있었던 그 미얀마에 방문했을 때 아웅산 장군 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국민의 민족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영국부라고 불리시는 분이 잠드는 영묘에서 폭파 사건이 일어났죠. 북한에 의해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건들처럼 한국하고 결부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서 최근에 생긴 이미지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로힝야 난민 사태가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로힝야 난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민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한쪽은 적이고 한쪽은 소수자고 한쪽은 다수자 간에 다수자가 소수자에 밀어붙였다. 그래서 그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 국가의 수반인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선 되겠냐라고 생각하시고 비난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학살 자체도 일어난 건도 사실이고, 물론 뭐 누군가의 잘못인지는 아직까지 규정되지도 않았고, 분명히 여기에서 죽은 사람과 그리고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역시도 맞는 거고, 정부군에 의해서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셔야 될 거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거를 개입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막지 않고 방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부가 민간에 이양할 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요. 군부가 그러한 우리 경찰권이나 아니면 군사력 관련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정부나 아니면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분들이 처음에 그래도 그 장관 임명권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줘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국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미얀마군 같은 경우에선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반대로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총칼을 돌릴 수 있게 된 거는, 왜냐하면은 통제가 민간의 통제가 아니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뭐 개인 사조직의 군대가 됐거나 아니면은 당을 위한 군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민해방군이나 아니면 인민군을 국가의 국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군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칭한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당이 만든 군대라는 의미에서 당군이라는 것처럼 미얀마 군 역시도 미얀마 군부를 위한 군대로서 명령권을 가지고 통솔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군부를 컨트롤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군부를 컨트롤할 세력이 없으니까 미얀마 사태에서 무력이 사용되었다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미얀마 수치 여사의 지시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그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의 그 잔당들이 그걸 주도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옹호한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면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난민을 위해서 구호하는 작업들을 좀 더 했으면은 그게 인간 도리로서 맞지 않나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본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건 확실히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도 이번 쿠데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아온 5.16이나 아니면은 12.12 사태 같은 것들은 쿠데타로서 되게 예고장을 날리고 쿠데타를 열려진 게 아니라 쿠데타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착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비밀리에 세워서 비밀리에 요인들끼리 딱 모여서 너는 뭐 줄게 너 뭐 줄게 하라고 딱딱딱 그 권력 배분을 끝난 뒤에 바로 무력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전차를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이용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특공대를 이용해서라도 그 정부를 수반 시설들 예를 들어서 국회를 먹고 뭐 청와대를 먹고 아니면은 국방부를 먹고 하는 형태의 행위의 일련의 행위로서 되게 기습작전처럼 비밀작전으로 사실 기습작전이긴 합니다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군부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부가 군부가 기존에 가졌던 권력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개헌선을 군부가 쥐게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국회의원 25%는 군부가 임명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복군입니다. 아니면은 뭐 내정이나 아니면은 내각에 대해서 그러한 임명권을 가져간다라는 내용의 언제까지? 15년 동안, 지금 당장도 아닙니다. 15년 뒤에 가져간다는 개헌안을 냈음에도 그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다가 그거에 대해서 아웅산 수치 정부가 그러한 물론 아웅산 수치 여사께서는 국가 수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렇게 일부러 박아놨더라고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국가 수반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영국인과 결혼한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국가 수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연정의 형태로 해서 그리고 고문으로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 정부라고 부른다고 해도 저희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야기로 좀 돌아갈게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그렇게 그러한 개헌안을 내고 플랜을 내고 그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민투표에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지율이 8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에서는 이거는 무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선거다. 이거는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도하에 우리가 관리하는 선거를 다시 해오지 않는다면 우린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점거됐을 때는 큰 소요 없이 뭐 소요 자체는 있었습니다만 큰 소요라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뭐 국가 요인들이 뭐 갑자기 살해당하고 뭐 그런 사태까지 크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국가가 그렇게 뭐 기밀 자료나 이런 걸 파쇄할 시간을 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고 이게 SNS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거는 군부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네트워크 소셜망을 통해서 이걸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카카오톡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하면 우리도 되게 불편한 느낌에서 페이스북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의 통신망을 다 차단해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일부가 유출되긴 했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냥 추측성 보도, 연락 두절만 통해서 추측성 보도 형식으로 통해서 쿠데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아웅산 수치 여사께서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뽑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뽑은 수반이 우리 말을 듣고 우리를 수호해야 될 국군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께서 당연한 이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시위로 돌아오고 내가 뽑은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서기 시작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 진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최루탄 날아가는 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고무탄을 넘어서 실탄까지 나가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다양한 루머가 있긴 한데 실제로 벌어진 것만 이야기하자면은 이미 예를 들어 총탄에 맞아 숨진 피해자가 있는 과정에서 그분을 시신을 매장했는데
그거를 도굴 해서 다시 부검하러 데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도 총에 맞은 쓰러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최근에 했던 이야기까지 하자면은 아예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하면 총 맞는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정말로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면모들을 보이고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도 최근에 있었던 며칠 전에 보도되었던 미얀마 114명 사망 사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미얀마 저항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뭐 군부가 원래 이름을 바꿨어요. 미얀마 군의 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군의 날이죠. 그 날로 바꿨는데 그 바꾼 날에 그들은 뭐 국군의 날 보면 우리가 퍼레이드하고 행진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날 시위한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 군부 소속에 있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말하자면은 국방일보가 뭐 그런 식으로 논조를 내고 서설을 쓰는 뭐 그런 작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날 정말로 시위하러 나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신분이 114명이나 다르다니까 정말로 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실탄 사격하고 고문탄만으로 이제는 뭐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정말 사람 죽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실탄 사격하고 국민을 향해서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없냐?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가 우리나라 은행인 하나은행 계열사인 하나마이크로크레디트 지점 중에 하나를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인 게 미얀마 사태인데요. 미얀마 사태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사태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대리전의 양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지금 되게 결의안 같은 걸 많이 발표하고 있는데 정부도 EU나 미국이나 일본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안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얀마 군부의 지금 든든한 후원이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어느 나라가 그 백도 없이 그러한 거사를 치를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나도 대놓고 경고장을 날렸을 정도면 정말로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백이 누구냐라고 지목하게 하면은 보통 중국을 지목하곤 합니다. 그 백을 가졌던 중국이 뒤에서 후원자로서 뒷배 역할로서 뒤에서 아이고 여기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돈도 내주고 뭐 하고 있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든든한 거죠. 든든하고 마음 놓고 국민들을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중국 혼자서 지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외국이 규탄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다. 내정에 대해서는 불간섭하는 게 맞다라는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긴 하죠. 원칙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적극적 방관자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를 띠는 것에 그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절서가 커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습격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 계신 기업들은 태극기를 걸어서 다행히도 이 습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태가 장기화된다면은 거기에 계신 교민들께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될 거는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정말로 열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대포 쏘고 총 쏘고 로켓 쏘고 핵미사일 쏘는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전쟁,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돈으로 싸우는 전쟁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하고 특정 인사에 대해서 제재하게 되면은 당연히 퍼스트 보이콧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거래 못하는 거는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세컨더리는 무엇이냐? 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에
그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홍콩 사태는 실제 있었으니까 홍콩 장관이 인민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민은행과 거래하니까 미국에서 제재하고 말건 인민은행과 거래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과 거래하는 인민은행이 만약에 이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이 인민은행과의 거래도 제재해서 인민은행도 제재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장관이 정말로 현금을 들고 집에 금고를 사서 금고에 돈을 넣어서 쓰는 21세기에 그런 홍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제재인데요. 말하자면 금융 질서망에서 배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극적인 이상의 예를 들어 현금을 대준다든지 무기를 더 대준다든지 조금 심하면 중국군이 평화유지군 형태로 말이 평화유지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개입할 수도 있는 사태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중국과 그 서방 국가와 간에 그러한 신냉전 형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구도로 돌아가면서 신냉전 기조가 많이 뜨고 있고요. 특히나도 중국의 1대1로를 겨냥해서 미국발 1대1로를 기획하고 있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홍콩 사태가 뭐가 됐건 사실은 좀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든 군부에서건 빨리 어느 쪽이 물러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만약에 이 뒷배에서 빠져나간다면 군부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군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은행 마이크로캐피탈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그러니까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까지 강도짓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자금 순환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얀마 내에 있는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에 대해서 그 시중은행들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을 강탈해야지 돈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 강탈하는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시중은행에 있는 은행원들마저도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태 속에서 만약에 중국이 빠져나간다면 바로 군부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요. 군인들을 인터뷰해도 군부에서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보복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징집제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강변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힘을 잃게 된다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그들이 정말로 순수한 피해자다라고 했을 경우 아닐 가능성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 순수한 소수의 피해자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돈이 없어진 군부가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군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중국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국가 간의 냉전 사태로 치닫는 거를 조금 피해주는 게 맞지 않나. 아무리 그러한 패권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는 동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미얀마 사태가 조기 종식되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 이런 위기가 속에 있는 것도 위험하니까 좀 더 화목한 지구촌 사회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렸고요. 사실은 미얀마 사태를 얽으면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치중하게 된 이유는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에 간의 분쟁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서는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편하게 들으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든 만약에 제 생각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